밀라노 올림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수촌 집단 감염으로 17개국 86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150명,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밀은 35억짜리 도시락이었습니다. 군용 발열팩 기술로 물만 부으면 80도까지 올라가는 자가가열 도시락. 42명이 새벽 4시부터 하루 600식을 만들어 내거점으로 배송한 겁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줄여서 USOPC의 선수 지원 서비스 부국장이죠. 올해 52살이고 28년 동안 미국 대표팀의 올림픽 현장을 책임져 왔습니다. 애틀랜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 도쿄, 파리. 8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올림픽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번 밀라노에서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한국 때문에요. 이야기는 올림픽 개막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의기양양했습니다. 8번째 올림픽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탈리아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하 3도. 겨울 밀라노의 공기는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레이첼, 숙소 배정은 끝났어? 제 직속 팀원인 레이첼 파커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스포츠 영양학 전공의 하계 올림픽 3번, 동계 올림픽 2번을 함께한 베테랑이죠. 네, 부국장님. 선수촌 배정 완료됐고 의료팀 동선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레이첼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수촌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세워진 임시 건물이었어요. 하얀 컨테이너 3동이 나란히 붙어 있고 앞에는 냉장 트럭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대표팀 전용 급식 센터입니다. 밀라노에 하나, 코르티나에 하나, 리비뇨에 하나. 총 4곳을 운영한다고 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별도로 급식 센터를 세웠다고?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선수촌 식당이 있는데, 네, 35억 원 규모 예산에 조리 인력만 42명이래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35억이면 우리 미국 기준으로 25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이면 훈련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도 남죠. 도시락을 따로 싸먹겠다는 건가? 이건 올림픽이지 소풍이 아닌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28년간 8번의 올림픽을 다녀봤지만 자국 선수단 급식을 위해 별도 시설을 차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시스템인지 참고할 만한 게 있을 수도.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 미국 선수 280명 관리도 바쁜데 한국 밥 구경하러 갈 시간이 어딨어.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을 열흘 뒤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선수촌에 도착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숙소는 깔끔했고 훈련 시설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니 음식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선수촌 메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천장이 높은 홀에 테이블 200개가 정렬되어 있고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파스타, 리소토, 해산물 그릴, 샐러드 바. 메뉴만 50가지가 넘었죠. 역시 이탈리아야. 이 정도면 선수들이 오히려 살찌겠는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무너지기까지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쇼트트랙 선수 에밀리 체니 식당 앞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24살의 중국계 미국인으로 이번이 첫 올림픽이라 눈이 반짝거리던 아이였는데 그날 표정은 영안이었습니다. 브래드쇼 부국장님, 식당 음식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파스타가 불어있고
소스가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요. 어제 저녁 리소토는 딱딱해서 거의 못 먹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레스토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비슷한 불만이 3건 더 들어왔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식당에 갔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쯤이었는데 뷔페 라인의 파스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면에 하얀 막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니 면이 서로 엉겨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됐죠. 옆에 있던 치킨 그릴도 겉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수촌 식당은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 다무페초, 리비뇨 3곳에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는 350km,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돌아오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고 남아있는 음식은 이미 식어서 맛이 없었어요. 이탈리아 음식의 특성상 파스타는 만들자마자 먹어야 제맛이고 리소토는 10분만 지나도 퍼져버립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게 오히려 약점이 된 거예요. 이건 시스템 문제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머리를 저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만 조절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날 저녁 선수촌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4-5명이 로비 한쪽 벤치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인 것들이 좀 특이했습니다. 검은색 도시락통이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밖은 영하 5도였습니다. 선수촌 건물 안도 그리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도시락에서 어떻게 김이 나는 거지?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밥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게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반찬통에는 빨간 김치와 초록색 나물, 갈색 고기 요리가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어요. 옆에 앉은 선수가 국물 용기 뚜껑을 열자 된장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레이첼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급식 센터에서 나온 도시락이에요. 저 온도에서 어떻게 뜨거운 밥을 만들지? 전자레인지도 없는 것 같은데. 발열팩이라고 물만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나는 기술이래요. 군용 전투식량에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군용 기술을 도시락에? 저는 흥미가 생기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발하긴 한데 역시 과잉 아닌가 싶었거든요. 35억 원이나 들여서 할 일이 이건가? 대단하긴 한데 좀 오버 아니야? 선수촌 식당을 두고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제 옆을 지나가던 독일 봅슬레이 코치 한스 베버가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며 부럽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도시락을 부러워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 우리 선수들의 식사 시간 불만과 너무 대비가 됐습니다. 설마. 그때까지도 저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닷새째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코르티나 경기장에서 돌아온 미국 바이애슬론 선수 2명이 설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팀은 단순 장염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동 중에 먹은 간식이 문제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증상을 보이는 선수가 3명 더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레이첼이 의료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올림픽에서 소소한 건강 문제는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엿새째 아침 핀란드 대표팀 숙소 앞에서 구급차 2대가 출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핀란드 선수 15명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핀란드 코칭 스태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올림픽 현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단어 중 하나였어요. 전염성이 극도로 강해서 한 명이 걸리면 주변 수십 명이 쓰러질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스위스 대표팀에서 감염자 8명 확인. 오후 1시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7명 추가. 오후 5시 캐나다, 오스트리아,
체코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수촌 전체가 공포에 빠졌어요. 식당 출입구에 소독 스테이션이 급하게 설치됐고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도 무서워하는 선수들이 생겼어요. 어제까지 활기차던 선수촌 로비가 병원 대기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를 가든 알코올 소독제 냄새가 따라왔어요. 식당 테이블마다 소독 티슈가 놓였고 선수들은 음식을 집어먹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죠. 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선수단 의료팀, 영양팀, 코칭 스태프 12명이 좁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현재까지 미국 선수 감염자는 몇 명이야? 공식 확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증상을 보이는 선수가 5명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요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5번의 올림픽을 함께한 사람인데 말이죠. 5명이라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수 5명이 빠지면 메달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에밀리 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자 피겨 쇼트 프로그램이 사흘 뒤인데 부국장님, 감염 경로가 아직 특정 안 됐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유력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식당 이용을 중단시켜. 그러면 선수들이 뭘 먹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림픽 예산을 쓰면서도 식당 하나 문제의 대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첼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현재 각국 감염 현황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핀란드 15명, 스위스 12명, 노르웨이 7명, 캐나다 4명, 오스트리아 3명, 미국 5명 의심.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어요. 한국, 선수단 150명, 감염자 0명.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이게 정확한 거야? 네. 한국 대표팀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개막 이후 단 한 건의 소화기 관련 이상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선수촌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복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0명이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수촌 건너편에 한국 깃발이 보였어요. 그 옆에 서 있는 하얀 컨테이너 건물. 며칠 전 도착했을 때 코웃음 쳤던 그 급식 센터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한국이 35억을 들여 별도 급식 센터를 만들었다고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과잉 대응이라고 무시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150명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있으니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 인구 5천만 소국의 도시락 비법을 물으러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날 밤 최악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워싱턴 본부에서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USOPC 사무총장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62살의 노련한 관료로 백악관 스포츠 정책 자문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접 전화한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 보고 받았다. 사무총장님, 현재 대응 중입니다. 선수촌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개별 식사 대책을. 그건 됐고, 한 가지 물어보겠다. 한국 선수단 150명 중 감염자가 0명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게 사실인가? 확인은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48시간 안에 원인 분석 보고서를 올려.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전부 알아내. 사무총장님, 그건 한국의 내부 시스템인데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 미국 선수가 메달을 못 따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밥 먹다 쓰러지는 건 용서가 안 돼. 의회에서 난리가 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조사하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지시. 열흘 전에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시스템을 말이에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급식 센터의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도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한 같은 것이 지나갔어요. 그 150명을 지키고 있는 시스템은 대체 뭘까? 내일 아침 저는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28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워싱턴 본부의 지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8시간. 한국 시스템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28년 경력 동안 이렇게 당혹스러운 임무는 처음이었어요.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 한국 대표팀에 찾아가서 당신들 밥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어봐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선수 5명의 검사 결과가 오전에 나옵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 양성이 나오면 이건 더 이상 급식 문제가 아니라 의회 청문회 감이에요. 새벽 5시 레이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8시 한국 급식센터 앞에서 만나자.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국장님, 사전에 한국 쪽에 연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남의 시설에 불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식 채널로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IOC를 통해 요청하면 서류만 이틀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빠르거든요. 28년 경력의 경험이 알려주는 거였어요. 관료적 절차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낫다고. 오전 7시 반, 선수촌을 나섰습니다. 밖은 영하 7도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안이 얼얼하고 내뱉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주머니 속에서도 굽었어요. 한국 급식센터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트럭 2대가 급식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보온 상자가 줄줄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반인데 이미 배달 준비가 끝나 있다는 뜻이었죠. 벌써 출발하는 거야? 레이첼이 트럭 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코르티나 경기장까지 4시간이니까 점심 도시락이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이 시간에 출발해야 하는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리를 스쳤어요. 350km를 매일 왕복한다고? 도시락 하나 때문에. 그것도 새벽부터. 급식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한국인 남성이 저를 봤습니다. 체육회 로고가 새겨진 남색 점퍼를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았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영어가 약간 어눌했지만 정확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순간 자존심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선수지원 부국장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잠시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은 겁니다. 박성호라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급식운영 현장 팀장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너무 쉽게 문이 열려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였으면 이렇게 바로 들여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상부 승인은 받았을 테니까. 하지만 박성호라는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급식센터 안에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참기름 냄새였어요. 그 위에 마늘을 볶는 고소한 향, 국물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하얀 위생복에 마스크, 위생 모자를 쓴 사람들이 정확한 동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왼쪽에서는 밥을 짓고 있었고, 가운데에서는 반찬을 도시락 용기에 담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는 국물 용기를 밀봉하고 있었습니다. 맨 끝에서는 완성된 도시락에 발열팩을 장착하고 보온 가방에 넣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42명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잡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칼질 소리, 용기 닫히는 소리, 발열팩 포장이 찢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건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실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오전 조입니다. 박성호가 담담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1조가 출근해서 아침 도시락을 완성합니다.
6시 반에 2조가 교대하면서 점심 준비에 들어가요. 하루 3끼 플러스 간식까지 150인분을 4곳으로 배송합니다. 4곳이요? 밀라노 선수촌, 코르티나 경기장, 리비뇨 경기장,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각 거점에 소규모 보온 스테이션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최종 배분합니다. 레이첼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 3끼에 150인분이면 450씩. 거기에 간식까지 더하면 하루 600씩 이상이잖아요? 42명이 그걸 매일?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막 전 열흘 동안 리허설을 5번 했습니다. 동선, 조리 시간, 포장 시간, 배송 시간. 전부 분 단위로 최적화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분 단위 최적화라니. 28년간 올림픽 현장을 다녔지만 급식팀이 분 단위로 리허설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건 뭡니까? 레이첼이 작업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초록색 패키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글이 적혀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모양이 독특했습니다. 평평한 직사각형에 한쪽 끝이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발열팩입니다. 박성호가 하나를 집어 들더니 설명했어요. 원래 군용 전투식량에 쓰는 기술이에요. 생석회와 철분 혼합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15분 안에 섭씨 80도까지 올라가요. 80도요? 네. 도시락 용기 아래에 장착하면 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자레인지도, 전기도, 가스도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박성호가 시연을 해줬어요. 발열팩을 도시락 아래 깔고 옆에 달린 구멍에 종이컵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5초쯤 지나자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손을 가까이 대보니 확실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군용 기술이라고 하셨죠? 네. 한국군이 영하 20도의 전방 초소에서 쓰는 전투식량 기술입니다. 그걸 올림픽 급식에 적용한 거예요. 레이첼의 눈이 커졌어요. 군용 기술을 민간에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봐요. 미국에도 MRE가 있지만 이렇게 정교하진 않은데. MRE. 미국 군용 전투식량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맛은 형편없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먹을 수 있는 쓰레기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원리를 갈비찜과 된장국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직접 드셔보시겠어요? 박성호가 완성된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확 올라오면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하 7도의 컨테이너 안에서요. 쌀밥 위에 참기름이 반짝거렸고 옆 칸에 빨간 김치, 초록색 시금치 나물, 갈색 소고기 볶음이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어요. 국물 용기를 열자 된장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입안에 뜨거운 밥알이 퍼지면서 참기름 향이 코를 타고 올라왔어요. 된장국을 한 모금 마시니 배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8년간 8번의 올림픽을 다니면서 수백 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미슐린 셰프가 만든 올림픽 특별식도 먹어봤고요.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 전기도 가스도 없이 물만 부어서 이 정도 온도와 맛을 만들어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걸 매일 150명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네. 하루 3끼요. 한 끼도 빠지지 않고 한 끼도 빠진 적 없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투였죠. 레이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열흘 전에 제가 둘러보자고 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한쪽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위생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벽면에 대형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한글과 숫자들.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구조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리 구역별 온도 기록, 식재료 입고 시간, 조리 완료 시간, 포장 시간, 배송 출발 시간이 30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햇섭 기반관리 차트예요. 햇섭이요? 위에요. 소중 점관리 시스템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의 국제 표준이죠. 저희는 여기에 자체 기준을 더했어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송 완료, 보온 온도 60도 이상 유지, 식재료 수령 후 4시간 이내 사용. 이 3가지를 어기면 전량 폐기합니다. 전량 폐기요? 네.
기준 이탈 시 그 배치 전체를 버립니다. 아까워도요. 저는 화이트보드의 숫자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빈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막일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의 기준 이탈도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단 감염자 0명은 운이 아니었어요. 이 화이트보드가 그 증거였습니다. 매일, 매 끼니, 30분 단위로 관리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1도라도 벗어나면 전량 폐기하는 시스템. 150명을 지키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성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깊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좀 긴 이야기인데 시간 되시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48시간 중 이미 10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대답이 보고서의 핵심이 될 거라고. 박성호가 작업대 옆 의자 2개를 끌어왔어요. 조리팀원들이 쉬는 시간에 앉는 간이 의자였습니다. 스테인리스 다리에 비닐 시트가 씌워진 편하지는 않은 의자였죠. 그가 앉더니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 하얀 알프스 산맥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21살이었어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에 지원했습니다. 선수촌 급식 보조로 배정받았죠. 평창이면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이죠? 네. 한국 역사상 첫 동계올림픽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올림픽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박성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리용 칼을 수천 번 잡아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개막 닷새 전이었어요. 선수촌 보안요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죠. 노로바이러스였군요. 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보안요원 12명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30명. 그 다음 날은 80명. 박성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틀 만에 300명이 넘게 쓰러졌습니다.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스태프, 선수촌이 아비규환이었어요. 화장실마다 줄이 늘어섰고 구급차가 하루에 몇십 번씩 드나들었죠. 저는 숨을 참고 듣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선수촌 숙소 건물의 지하 물탱크였어요. 오염된 지하수가 물탱크로 유입된 겁니다. 그 물로 세면도 하고 조리도 하고 청소도 했으니까요. 선수들은 감염되지 않았나요? 다행히 선수 감염은 거의 없었어요. 주로 보안요원과 스태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박성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물탱크 검사를 더 철저히 했으면, 급식 시스템을 분리했으면, 위생관리 기준을 더 높였으면 300명이 쓰러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급식 센터 안에서 조리팀원들이 일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그날 선수촌 복도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동료들이었어요.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도 못 뜨고 박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21살짜리 자원봉사자일 뿐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만약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박성호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화이트보드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붙인 것 같았어요. 한글이라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 속에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마커로 쓴 손글씨 2글자가 있었어요. 레이첼이 박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저 글씨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박성호가 잠시 그 글씨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다시는, 영어로 하면 never again입니다. never again. 저는 그 2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8년 전 21살 청년이 300명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그날 밤 결심한 것. 그리고 8년 동안 그 결심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한체육회에 지원했습니다. 급식 운영팀에 들어갔어요. 처음 3년은 국내 대회 급식만 담당했죠.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경험을 쌓으면서 해외 올림픽 급식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발열팩 도시락은 언제부터 개발한 겁니까? 4년 전부터요. 군납업체와 협력해서 전투식량 기술을 올림픽 급식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열이 너무 강해서 밥이 타기도 했고, 약해서 미지근하기도 했고, 식품안전 인증까지 받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요? 네. 발열 온도, 지속 시간, 화학 반응 부산물의 안전성, 전부 검증해야 했어요. 급하다고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흘 전에 35억짜리 도시락이라고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35억 뒤에 8년의 결심과 4년의 개발, 2년의 검증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로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안전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쓰러지고 있어요. 혹시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성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기술도, 장비도, 매뉴얼도 있으니까.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결심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의지, 결심. 8년 전 21살 청년이 했던 바로 그것. 저는 28년 동안 8번의 올림픽을 다녔지만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던가? 미국은 세계 최대 예산을 쓰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던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급식 센터를 나온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안에 있었는데 체감으로는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이첼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건 보고서 수준이 아니에요. 논문감이에요. 나도 안다. 근데 워싱턴에서 믿을까요? 한국 팀장 한 명 말만 가지고는 약해요. 다른 나라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설득력을 넣으려면 다중검증이 필요했어요. 한국 자체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의 시각이 있어야 워싱턴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좋아. 이탈리아 조직위, 독일 코치, IOC 의료팀. 세 곳에서 인터뷰를 따자. 오후 1시 첫 번째 인터뷰.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급식 서비스 매니저 니콜라 페레티를 만났습니다. 50살의 이탈리아인으로 유럽 스포츠 대회 급식을 20년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니콜라,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탈리아 남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상당히 무너졌다는 뜻이었죠. 최악이에요, 마이클. 20년간 유럽 대회를 관리하면서 이런 사태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음식에 자존심이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셰프를 동원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선수촌 메인 식당의 샐러드 바가 유력해요. 세척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니콜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자존심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사실 개막 전에 한국 측이 별도 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이탈리아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니콜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아니요. 그때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불신한 게 아니라 자기 선수들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한 겁니다. 20년 경력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음식의 품질에만 집중했지 식품 안전 시스템을 이 수준까지 올릴 생각은 못했어요. 니콜라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급식센터의 화이트보드였어요. 니콜라도 이미 가서 봤다는 뜻이죠. 저 관리 차트를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30분 단위 기록, 기준 이탈 시 전량 폐기. 이건 레스토랑 수준이 아니라 제약 공장 수준이에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검증 완료. 개최국 급식 책임자가 인정했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인터뷰. 독일 봅슬레이 코치 한스 베버. 며칠 전 선수촌 복도에서 한국 도시락을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독일 대표팀은 감염자가 3명 나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스, 독일은 올림픽 선수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독일은 체계와 효율의 나라라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 장비 관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조직위를 믿고 맡겨버렸거든요. 한국 시스템을 보셨습니까? 어제 한국 급식센터에 가봤어요. 독일 대표팀 영양사와 함께 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스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25년간 독일 스포츠계에 있었어요. 독일식 체계를 자랑스러워했고요. 하지만 한국 급식센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체계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훈련이나 장비는 눈에 보여요. 선수가 몇 초를 단축했는지, 장비가 몇 그램 가벼워졌는지 숫자로 나오니까. 하지만 급식은 안 보이거든요. 선수가 뭘 먹었는지,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그 보이지 않는 곳을 35억이나 들여서 관리한 겁니다. 독일이라면 그 돈을 풍동 실험이나 썰매 소재 개발했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현명한 투자였는지 지금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검증 완료. 세계의 나라 독일이 인정했습니다. 오후 5시, 세 번째 인터뷰. IOC 의료위원회 파견 의료팀장 피에르 뒤퐁 박사. 프랑스 출신의 감염병 전문의로 올림픽 의료 지원 15년 경력의 전문가였어요. 뒤퐁 박사님, 의학적 관점에서 한국 시스템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피에르는 안경을 고쳤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엑셀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현재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입니다. 총 감염자 86명, 17개국에서 발생. 감염률 상위 5개국은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순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확진 5명, 의심 3명으로 총 8명. 감염률로 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0명입니다. 150명 선수단 중 소화기 관련 이상 증상을 보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입니까? 노로바이러스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같은 선수촌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감염자가 0명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복도 공기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거든요. 한국이 0명이라는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의도적 차단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피에르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어요. 첫째, 완전 분리 급식. 선수촌 공용 식당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식당 경유 감염병로가 원천 차단됐어요. 둘째, 발열팩 기술. 조리 후 고온이 유지되니까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대폭 줄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이면 사멸하거든요. 셋째, 해썹 기반 위생관리. 30분 단위 모니터링에 기준 이탈 시 전량 폐기. 이건 제약 산업의 GMP 수준입니다. 피에르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15년간 올림픽 의료 지원을 해왔지만 한 나라의 급식 시스템이 이 수준인 건 처음 봤어요. 이건 IOC 차원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증 완료. IOC 의료 전문가가 인정했습니다. 세 번의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중 2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은 정보를 정리해야 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35억 원 투자, 42명 인력, 4거점 운영, 군용 발열팩 기술,
해썹 기반 30분 단위 관리, 기준 이탈 시 전량 폐기, 8년 전 평창의 교훈, 21살 자원봉사자의 결심, 그리고 새 나라의 검증, 이탈리아 제약 공장 수준, 독일 보이지 않는 곳을 관리하는 진짜 체계, 프랑스 IOC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급식을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한국이 자기 선수단만 지키는 나라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나라인지.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레이첼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부국장님, 지금 한국 급식센터로 와보세요. 빨리요.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뛰어갔습니다. 영하 8도의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급식센터 앞에 도착하니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트럭이 평소보다 한 대 더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조리팀원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상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었고요. 레이첼이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싶었는데 표정은 감동에 가까웠어요. 무슨 일이야? 한국 팀이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노로바이러스로 감염된 나라 선수들이요. 선수촌 식당을 못 쓰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팀이 그걸 알고 추가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급식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조리팀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지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더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박 팀장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박성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팀 절반이 감염돼서 식당을 못 쓰는데 먹을 게 없다고요.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보내기로 한 겁니까? 노르웨이만이 아닙니다.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부터 추가로 80인분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80인분이요? 150인분도 빠듯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호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빠듯합니다. 조리팀이 새벽 3시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1시간 일찍이요. 식재료도 추가 발주해야 하고 예산도 초과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한국 선수단을 지키는 게 당신의 임무 아닙니까? 박성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올림픽은 메달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8년간 올림픽 현장을 다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어요. 최대 예산, 최고 장비, 최첨단 시스템. 하지만 옆나라 선수가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건 뭐였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 관리하기도 바쁘다는 핑계로요. 한국은 자기 선수 150명분도 빠듯한 상황에서 새벽 3시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80인분을 더 만들고 있었어요. 예산이 초과될 걸 알면서도, 조리팀이 더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오전 9시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 매니저 유리 소콜로프가 한국 급식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43살의 장신 노르웨이 남성이었어요. 크로스컨트리 팀 절반이 감염되면서 이틀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박성호가 보온 상자를 건넸습니다. 유리가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점심입니다. 소고기 불고기에 미역국이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유리가 도시락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쌀밥 위에 올려진 갈색 불고기, 초록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빨간 김치. 색감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 유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컵라면하고 에너지바밖에 못 먹었어요. 따뜻한 밥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희 팀에 21살짜리 신인이 있는데 첫 올림픽인데 감염돼서 이틀째 격리 중이에요. 밥을 못 먹으니까 울더라고요. 이걸 갖다 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박성호가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충분히 가져가세요. 내일부터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3살의 북유럽 남자가 한국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남은 12시간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형 올림픽 급식 시스템 분석 보고서. 부제,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 28년 경력 동안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문서를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짓을 쓸 수는 없었어요. 보고서 본문을 채워나갔습니다. 한국에 35억 원 투자, 42명 전문 인력, 사거점 동시 운영, 군용 발열팩 기술의 민간 적용, 해썹 기반 30분 단위 위생관리, 기준 이탈 시 전량 폐기, 8년간의 준비와 4년간의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 섹션, 시사점 및 재현.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에 밀라노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선수촌 너머 한국급식센터의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어요. 내일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올림픽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선수 급식 안전에서 인구 5천만 한국에 완패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며 더 정확히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8년 전 자국 올림픽에서의 실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미국에 부족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실패에서 배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본 보고서는 차기 LA 올림픽에 한국형 분리급식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28년, 8번의 올림픽, 세계 최강 미국. 그런데 오늘 한국의 38살 급식 팀장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올림픽이 뭔지, 준비가 뭔지, 그리고 강함이 뭔지. 내일 아침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어요. 보고서를 보낸 건 새벽 2시였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까지 4시간을 남기고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23페이지짜리 보고서. 제목은 한국형 올림픽 급식 시스템 분석 보고서. 부제,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미국이 배워야 한다는 문장을 적으면서 자존심이 칼날처럼 쓰렸거든요. 세계 최강 미국의 올림픽 시스템을 책임지는 사람이 인구 5천만 나라의 도시락 시스템에 무릎을 꿇었다는 고백이니까요. 하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잠을 겨우 2시간 자고 눈을 떴는데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전부 워싱턴 본부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보고서가 문제가 됐나? 너무 과했나? 미국의 체면을 깎는 내용이라고 질책하려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제임스 콜린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마이클. 제임스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3초쯤 지나자 제임스가 입을 열었어요. 보고서 읽었다. 사무총장님, 혹시 내용에 문제가? 마이클, 28년간 자네 보고서를 수백 건 읽었어. 하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야.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올림픽 시스템을 28년간 책임진 사람이 한국에 배워야 한다고 쓴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나는 알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질책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내가 이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올렸다. 오늘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어. 긴급회의요? 마이클, 자네 보고서에 있는 한국의 숫자들 말이야.
35억 원 투자, 42명 인력, 사거점 운영, 150명 감염자 0명. 이걸 우리 미국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선수 급식 관련 예산은 한국의 8배가 넘어요. 280명 선수단에 영양사만 12명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감염자 5명에 의심자 3명. 한국은 그 8분의 1 예산으로 감염자 0명을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쓴 마지막 문장이 뭐였지? 다시 읽어줄까? 기억합니다. 미국에 부족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실패해서 배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제임스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마이클, 나도 40년간 미국 스포츠 행정에 있었다. 자네보다 12년 더 오래 있었지.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받은 건 처음이야.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있다는 보고서를. 저도 쓰면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야. 다 맞아. 우리가 예산만 늘리고 시스템은 안 바꿨다는 거. 8년 전 실패해서 배운 나라와 매번 같은 방식만 고집하는 나라의 차이. 전부 맞아. 제임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LA 올림픽 급식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자네가 총괄해라. 제가요?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자네잖아. 한국대한체육회와 공식 협력을 추진해. 필요하면 MOU도 체결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 자책, 감사.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8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한국의 38살 급식 팀장과 그의 42명 팀이 보여준 건 제가 28년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준비란 뭔지, 진짜 강함이란 뭔지, 그리고 올림픽 정신이 뭔지. 그날 오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센터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USOPC 부국장 자격으로 한국대한체육회에 공식 협력을 제안하기 위해서요. 박성호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남색 점퍼, 똑같은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열흘 전에는 과잉 대응하는 작은 나라 사람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8년의 결심을 지켜온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박 팀장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올림픽 종사자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한국대한체육회에 공식 협력을 제안합니다. 차기 LA 올림픽에 한국형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싶습니다. 박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놀란 건 아니었고 뭔가 뭉클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요? 네. 세계 최대 올림픽 예산을 쓰는 미국이 한국에 배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급식 센터 안에서 조리 팀원들이 일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국물 끓는 소리, 용기 닫히는 소리. 박성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자랑하려고가 아닙니다. 8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부끄러운 기억에서 출발한 시스템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천 명의 선수들이 더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한국 선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올림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박성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8살 한국인의 손. 굳은 살이 박인 하루에 600식을 만드는 손.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손. 8년 전 다시는 일하고 결심한 청년의 손. 손을 잡는 순간 8년의 무게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올림픽 폐막식 날, 저는 선수촌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났어요. 노로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끝까지 감염자 0명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큰 메달은 경기장이 아니라 급식센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노르웨이의 유리를 만났어요. 이틀 전까지 격리 중이던 팀원들이 모두 회복해서
크로스컨트리 계주에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메달은 못 땄지만 완주했다고요. 유리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마이클, 한국 팀한테 인사는 했어요? 아직요. 꼭 하세요. 한국 도시락이 아니었으면 우리 팀은 완주도 못했어요. 독일의 한스도 만났습니다. 봅슬레이 경기를 마친 직후였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스, 경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은메달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뭐요? 겸손이요. 독일이 세계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한테요. 이탈리아의 니콜라도 멀리서 보였어요.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지만 올림픽을 끝낸 안도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인사에 담긴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에밀리, 노로바이러스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뒤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한국 도시락을 못 먹어봤지만 한국 시스템 덕분에 우리도 안전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감염자 0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조직위가 식당 위생 기준을 확 올렸잖아요. 한국이 기준을 보여줬으니까 다른 나라도 따라간 거죠. 24살짜리 선수가 그걸 알아채다니.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에밀리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감염자 0명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 기준이 올림픽 전체의 수위를 올린 겁니다. 밀라노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구름 사이로 보이다 사라졌어요. 2주간의 밀라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28년간 8번의 올림픽을 다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가장 큰 예산, 가장 많은 인력, 가장 첨단의 장비. 숫자로 보면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8년 전 자기들의 올림픽에서 실패했습니다. 300명이 넘게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건 분명 치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21살의 자원봉사자가 다시는 일하고 결심하고 8년 동안 그 결심을 놓지 않고 35억 원의 예산과 42명의 팀과 4년의 기술 개발로 만들어낸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150명의 선수를 지키고 다른 나라 선수 80명에게까지 따뜻한 밥을 나눠준 나라. 미국이 가장 부족했던 건 돈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이었어요. 워싱턴에 돌아오면 LA 올림픽 급식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국대한체육회와 첫 번째 공식 회의가 다음 달로 잡혔어요. 박성우 팀장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28년 경력의 미국 올림픽위원회 부국장이 38살 한국 급식 팀장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배울 줄 아는 것도 강함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밀라노에서 돌아온 뒤 제 사무실 벽에도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어요. 다시는. 박성우에게 배운 가장 무거운 2글자. 지금까지 밀라노 올림픽에서 35억짜리 한국 도시락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실패를 시스템으로 바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